이 갓바위 부처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많은 우리 그 국민들에게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는 그 전설 때문이죠. 예, 실제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전성설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높은 곳에 아주 화려한 그 재단에 높이 계시는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좀 다가가기 어렵죠. 예,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갓바위 부처님의 의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예, 단지 다리품을 좀 팔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단지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려면 우리 이 절 아래에 팔공산 자락 아래에 차만 딱 갖다 대면 바로 부처님 대웅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다리 아프게 땀 흘리면서 올라가서 이 갓바위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화사라든가 우리 다른 절에는 차 딱 내려서 바로 부처님 볼 수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힘들게 예, 올라온 그 정성 때문에, 그죠? 그 정성 때문에 우리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라가면서 다리가 좀 아프고 땀이 나고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름이죠. 여기 봉우리 이름이 관봉이에요. 관봉,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부처님이죠. 그래서 석조, 부처님의 종류, 열애불, 앉아 계신다 해서 좌상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인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미소를 머금은 듯이 이렇게 근데 앞쪽으로 보면 또 인상이 좀 달라지세요. 자연석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아마 이 부처님이 새겨지기 전에도 이 밑에 아랫마을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원래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기도하던 바위에다가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경주 남산처럼 이렇게 마예불을 새기죠. 예, 이제 예전에 많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기도처로 많이 활용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 우리 짐작할 수 있죠. 불굴산은 경산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고찰의 하나로서 탑이 저렇게 잘생긴 탑이 남아있는 절이 잘 없어요. 우리 경산이 잘 없는데 보면 삼청석탑이 아주 그 균형미라든가 잘생긴 석탑이에요. 그리고 그 전형적인 우리 통일신라 시대의 삼청석탑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탑입니다. 제일 밑에 사각형을 기단석이라 그럽니다. 기단석, 그 다음에 첫 번째 네모난 데 보면 기둥이 3개 있죠. 예, 중간에 걸 우주, 밖에 걸 탱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목탑 양식이 석탑 양식으로 전이 되면서 저런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작은 네모 있죠. 저기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감실방이에요. 예, 보통 사리를 넣으면 저 이제 위에 저 작은 방에 넣습니다. 그래서 도굴꾼들이 사리함을 찾거나 또 뭐 보물을 찾을 때 반드시 저기를 건드려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날렵하게 생긴 기와 지붕 같은 지붕이 있죠. 예, 저게 옥계석입니다. 석등은 부처님 말씀 중에 중생들이 여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등불을 하나씩 켜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석등을 켭니다. 석등과 그 다음에 탑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시는 정열보궁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그죠? 이 절 이름이 환성사입니다. 환성사의 환자는 둥근 고리환이에요. 이제 무악산과 이 팔공산 자락이 둥근 고리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해서 환성사라 부르기도 하고, 앞에 올라가면 수월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연못도 최근에 복원했어요.
원칙을 그대로 보존돼 있다 한 곳이 한성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 때 와갖고 이후에 이제 이 건물을 지은 걸 보면은 전부 다 이 문을 바깥으로 열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문을 안으로 열게 돼 있고, 또 수미단도 보면은 이게 아주 해학적으로 돼 있어갖고, 우리가 보면은 유정무정이 다 개요불성이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요 안에 보면은 문양에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해학적으로 표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꽃길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네. 날씨도 좋고 사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단풍 구경도 하고 재미있게 가족과 함께 와서 너무 좋았어요.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에 길 위에 인문학을 참가하게 돼서 막연하게 인문학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그 선생님 설명도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좀 우리 사찰이나 문화재가 다르게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이 인문학 강좌는요, 우리 경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진산인 팔공산과 또 그 팔공산 자락에 깃든 우리 경산의 유서 깊은 문화 유적들, 또 그 유적과 관련된 전성설화 이야기, 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산자락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조합해서 살펴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런 강좌를 통해서 우리 과거의 어떤 역사가 현재와 같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가 현재 우리 삶과 어떤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게 될 이 강의의 제목이 길이의 인문학입니다. 요새 뭐 인문학 난리죠. 예, 난리인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이런 주제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길은 과연 무엇이며 인문학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예쁘게 만들려고 제가 그 학생한테 수고비까지 줘가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 이제 앞에 길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어요. 역사, 지금 이제 인문학은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게 역사와 문학의 만남이에요. 예, 만남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직 자녀분이 어리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사가 기업체에서 입사하는데도 한국사를 필수로 이렇게 점수를 봅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는 한국사가 제일 마지노선이에요. 예. 동일한 점수일 경우, 학생일 경우에 한국사 점수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짓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수능에 한국사가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런 한국사가 또 구상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화된 거죠. 예. 글로벌화된 우리의 주변 환경, 경제 환경, 사회 정치적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중국의 동북아공전, 그 다음에 일본의 독도 영토, 이런 분쟁 같은 거 얽혀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외국에 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러 간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자주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상품을 팔 때 상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문화를 끼워서 팔죠. 예, 그거는 광고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는데, 사실은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책 때문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결혼해서 원래 경산 출신인데 결혼해서 남편 직장 때문에 거제도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살게 됐는데 너무 심심했어요.
남편 아침 7시에 나가면 저녁 7시에 들어오는데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활자 중독증까지 가서 하루에 한 권씩 막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책이 그 황인경이라는 여자 소설가가 썼는 다산 정약용의 생에 대해서는 목민심서라는 5권으로 된 소설책이었습니다. 그 소설책을 읽고 나니까 이 다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관련된 추사 선생, 그 다음에 소위선사, 다산 정약용이 유배 가서 살았던 그 유배지에 대한 이런 것까지 호기심이 계속 확장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역사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용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신문에 광고를 놨어요.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그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바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샀는데 하루빨리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당진 초당으로 저희 가족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니까 저희 가족처럼 전부가 그 용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을 가지고 다산 초당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그렇게 답사 여행을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다 다녔어요. 예. 뭐 애들 봄방학 때, 그 다음에 휴가 때, 겨울방학 때 수시로 이제 그 답사기를 따라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죠. 예. 그런 역사에 대한 재미있는 공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문화사로 접근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 공부는 정치사 혹은 전쟁사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이 척추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빼버린 역사 공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고 건조하고 딱딱하죠. 그런데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사학계에도 어떤 게 등장했는가 하면 원래 그 등장은 1980년도에 프랑스의 아나라파라고 젊은 일군의 사학자들이 문화사로 보는 한국 역사 공부를 새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뼈만 남은 역사에다가 살을 갖다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는 일반 조선시대 백성들은 도대체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실정주의 사관을 넘어서는 문화사로 보는 역사 공부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이 문화사라는 것은 우리 의식주를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그 습관, 관습, 우리 뭐 제사, 혼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 인류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축적되어 온 이런 문화적 유산들을 복원하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정주의 사학자들은. 실정주의 사학자들은 유적이나 문헌이 없으면 그건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실정주의 사관이에요. 이런 걸 뛰어넘으려면 이제 문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문학도 한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과 인간의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허용되었던 상상력을 역사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바로 문화사로 읽는 역사 공부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역사 공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문학도 이런 어떤 토대 위에서 역사와 문학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람이죠. 예.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역사를 복원하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자는 56세에 제자들과 함께 주유천하를 떠나죠. 예. 그 이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자님이. 예. 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정치나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제자들과 이렇게 열심히 평생 공부한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이 바탕이기 때문에도 그 다음에 덕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를 구현해 줄 왕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선 게 바로 공자의 주유천하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6년을 길을 다니면서 그런 제후 왕을 찾았지만은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술 활동을 하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이제 공자의 주유천하인데 이 공자의 주유천하는 바로 요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지식의 활용 혹은 실천이죠. 예,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역사도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역사가의 해석이고 더더군다나 이 문학은 어떤 팩트를 안다는 것은 오늘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왜?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장하고 기억하는 수천 배의 정보가 인터넷에 날마다 새롭게 올라오거나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인류가 생산해 놓고 축적해 놓은 저장해 놓은 이런 지식들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해져야죠. 예,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오늘날 공부의 목적입니다. 공자님은 이걸 하셨던 거예요. 예, 성인은 좀 다르죠, 뭔가. 예, 자기가 공부한 것을 실제 정치에 실현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공자님이 바로 주유천하를 떠나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의 인문학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잡혀집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적 의미로 이 길을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를 한번 이렇게 버려보세요. 예, 뭐 어렵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하심한다 그러죠. 예,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런 마음속 빠리들을 이렇게 한번 내려놓고 한번 갱신해 보겠다. 뭔가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 아니면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맞겠다고 하지만 마음같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이 인간의 뇌라는 게 굉장히 영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늘 고민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뭘 이렇게 게으름 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 이 게으른 뇌를 긴장하게 하고 붙잡고 좀 이렇게 텐션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부라는 것은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예. 학교 밖에 공부가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습니다. 저도 해봤지만은.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를 버리고 갱신하는 것도 저는 공자의 주유천하와 오늘날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이런 공부. 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가 간섭으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거죠. 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저는 기계치예요. 예, 기계치인데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막 제가 이제 개통을 하고 나니까 뭐 카톡으로 막 저한테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막 메시지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카톡 앱을 내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개설했는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최소한 거기에 느리게나마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와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지금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우리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복잡해요. 예, 단순하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복잡한 삶의 환경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내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탈출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관념적 공부에서 실천적 공부로 나아가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그의 활자성도에 걸리고 하루에 한 권씩 뭐 한 10년간 1000권 정도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불면증이 왔어요. 잠을 잘 때도 계속 꿈속에서도 머릿속으로 활자만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뭘 읽을 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집을 났을 때 책이나 신문을 들고 가요. 그리고 그날 아침 먹고 설거지 해놓고 책을 집었는데 그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두통이 오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도 인간은 골치 아파지죠. 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쉬었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는 지식은 1차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오면 2차적 지식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과 그 지식이 만나야 되죠. 예,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공자의 주유천하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그 자료 중에 이 문제의 시를 두 편 실었습니다. 이 문제라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시인입니다. 시인이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인데 노독이라는 시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함부로 길을 나서 길 너머를 그리워한 죄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이 구절이 제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 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좀 시가 어렵죠. 사실은 시가 가지는 그 언어적 속성 때문에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시는 어느 한 구절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구절만 이렇게
음미하셔도 시의 절반은 읽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함부로 길을 나서 길 너머를 그리워하지. 이게 이제 공자님한테 딱 들어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죄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역설적 표현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죄가 이 시대에는 죄가 아니고 행복으로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한비아 씨라든가 또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프리랜서 여행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생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상위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게 프리랜서 직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껏 배낭여행하면서 그게 밥벌이도 되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해요. 젊은이들이. 예. 그래서 이 구절이 아마 우리가 떠나는 기리의 인문학과 맞아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길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되셨을 거예요. 제 인문학.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봤는데, 제가 큰 제목을 역사와 문학, 인간 삶의 만남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간 삶의 다양한 무늬가 만드는 하모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고갱이가 되는 것은 사실은 역사예요. 예. 이 역사는 과거에 우리 한국사 같으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 혹은 그 인류가 살은 가장 그 중심 발자국이죠. 예, 중심 발자국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아야만이 현재의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E.H.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전에서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찌른 거하고 현재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먼 과거의 시간과 현재 내 삶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이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지는 욕망의 틀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정치 권력이 가지는 속성은 조선시대와 지금 국회에 입성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망의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도 끊임없이 반복돼요. 다만 그 본질은 같지만은 드러나는 양상이라든가 표현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알아야만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어떤 팩트를 암기하는 건 이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암기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실을 지금 여기에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했을 때 그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어는 두 가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표천구조예요. 그 표천구조 아래에 심천구조가 있습니다. 표천구조는 쉽게 말하면 형상이죠. 드러나는 표현되는 어떤 모습. 그 심천구조 속에 본질이 엑기스가 있는 거죠. 말해서 에센스. 자, 이런 이중적 어떤 언어가 가지는 이중적 구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요즘 학교에서 강조하는 논리적 사고력. 이 두 가지가 뒷받침돼야만이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엄청 어렵고 지난한 길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 100m 달리기 딱 결승점에 다다르면 쾌감을 느끼듯이 이런 어떤 경험을 한번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정치사, 정복사 너머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삶을 한번 복원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가 요새 난리예요. 예전에는 김구식의 삼국사기가 사학계의 가장 중심 텍스트였다면 지금은 삼국유사예요. 민간에 흘러다니던 온갖 전설, 이야기, 떠도는 저작거리의 다양한 그런 담론들을 우리 경산 출신이죠. 이련선님께서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실정주의 사학자들은 삼국유사 그거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그래서 문학이 가지는 이런 상상력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 문학과 역사가 함께 이렇게 접점해서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지난번 6월에 한번 이렇게 기리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니까 아마 그때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압독국, 장산군, 그 다음에 장산, 경산 이렇게 명칭이 변해왔습니다. 변해왔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맞은편에 그 원룸촌이 있어요. 상가하고 그 일대가 다 고분군입니다. 고분군인데 이제 인가가 들어서고 자꾸 개발이 되면서 고분군이 이제 2군데 남아 있어요. 2군데 남아 있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원룸이 들어서기 전에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여름에 거기에 도시락 사서 자주 그 고분군에 가서 놀다 왔어요. 거기 놀이터도 있고 있는데 저쪽 인당 들판도 보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구 쪽으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경산에서 볼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곳인데 인당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들은 영남대학교 박물관 2층에 가면 임당 유물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토요일도 개방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그냥 가보시면 돼요. 요 사진이 요 부처님 발 사진이 뭔가 하면 영남대학교 박물관 앞에 아주 아마 한 2m 됐을 거예요. 위에는 없어요. 부처님이. 예, 잘려 나오고 없는데 석조 열애 입산이에요. 예, 서 있는 부처님이죠. 그런데 발가락하고 이제 그 옷자락 이렇게 옷이 흘러내린 부분을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큰 부처님인 걸로 봐서 아마 고려시대 때, 예, 입상은 주로 이제 고려시대 때 나타납니다. 통일신라까지는 좌상이에요. 아마 그 부처님 상 같은데 영남대학교 발에 그게 엄청나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짐작에 2m가 넘는 불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는데 위에 없어요. 위에 없다고 아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답사객들의 상상을 자극하죠. 예. 그 밑에 거는 이제 박물관 앞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예.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죠. 유물이고 아마 우리 단군 신화가 이 청동기 시대 때 생성된 신화인 걸 알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와 함께 그 다음에 청동검, 고인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구려식의 어떤 항아리,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지금 우리 장독 때와 거의 유사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경 시대가 시작됐고 마을을 이루어서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예요. 이 청동기 이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면서 가족 묘이기도 하고요. 요즘 뭐 지금 치면 이제 현충원의 어떤 대통령 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가 바로 제단이었어요. 예, 고인돌 위에 가서 이 제사장이 비가 안 오면 비를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저 밑에 파면 요런 잔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인돌이란 말의 어원을 거슬러 가보면 고임돌이에요. 예, 이 바위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옆에 보이는 거죠. 그럼 일반 바위와 이 고인돌을 어떻게 구분하냐? 일반 바위는 흙 속에 파묻혀 있어요. 제가 고인돌 답사를 많이 다녀보면. 근데 저런 바위들은 어딘가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떠 있어요. 성암산에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데 성암산의 고인돌 그 묘지 군락지가 어딘가 하면 지금 조금 남아있는 테니스장 옆에 그 솔밭이에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세요. 주변에 작은 잔돌이 굉장히 많아요. 잔돌도 많고 큰 바위들은 다 치웠겠죠. 예, 그 옆에 어느 문중에 있어서 묘 앞에도 고인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바위들이 어딘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그 등산로로 올라가면 그 양쪽에 고인돌이 있어요. 예, 그런 걸 자세히 관찰한 결과 제가 아마 고인돌 같아요. 예, 학교에서 이제 발굴해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돌칼, 뭐 이렇게 마제석기 같은 거, 유골도 나와요. 예, 이런 그 고인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우리 그 신라의 회색톱이죠. 예, 그래서 이 압독국의 유물들이 언제 허리띠도 있고요. 아이들이 제일 흥미있어 하는 게 거기 가면 인골이 하나 발굴됐어요. 우리 그 임당 고분에서. 예, 인골이 그대로 그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 속에 넣어놨는데 애들이 제일 가장 흥미있어합니다. 그를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방사능으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압독국 시절에 아마 굉장히 그 젊은 남자의 인골이랍니다. 이 같은 그대로 있고요.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가 나왔어요. 예, 뼈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실제로 발굴된 인골입니다. 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압독국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산 지역의 고대 국가의 흔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산에 이제 신라의 복속이 되죠. 신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 압독국이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는데 압독국의 군주로 김유신 장군이 와요.
그 이전에 무열왕의 동생인 김인문도 이 압도국에 다녀갑니다. 기록이 있어요. 김유신과 관련된 유적이 현재로 2군데 남아있는데 위에 사진은 말못입니다. 말못이 어딘가 하면 암양 농협 사거리에서 저쪽 진량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5층짜리. 예, 왼쪽에 지금 거기 이제 못을 일부 메워서 도로를 이렇게 암양 주공하고 이렇게 사이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지금 이제 산책로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인공폭포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그 장소가 바로 말못이에요. 마위지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말에게 물을 먹인 연못이 바로 마위지입니다. 네, 마위지고 밑에 것은 암양 연무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인데 저희 여기 답사를 가봤는데 2군데 남아있어요. 암양고 내리라고 암양공단 안에 연무 유적지가 남아있고요. 진량 IC에서 저쪽으로 보면 소나무숲이 이렇게 있는 작은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서나리 연무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2군데가 남아있어요. 그걸 가보면 흙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돋워가지고 저렇게 좀 평지보다 높게 이렇게 흙을 돋워서 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게 될 답사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갓바위는 대구 경북의 상징물이면서 또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갓바위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예,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 경산으로 올라가면 한 3-40분 남짓하면 되는데 대구는 조금 더 길어요. 예, 그래서 한때 대구 동구청과 경산시가 이 갓바위에 소유권을 놓고 이렇게 다툰 적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경산시장님이 최병국 시장님과 이재만 동구청장이 청천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이 갓바위 부처님은 정식 명칭은 학계에서 붙인 정식 명칭은 관봉 석조 열애 자상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갓바위 부처님이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역사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리겠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제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나한테 나와요. 예,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새롭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옮겨가실 때. 예. 한 장소에서만 보면 한 측면만 보이죠. 그런데 사람도 그렇죠. 앞모습 다르고 옆측면 다르고 뒷모습 다르죠. 뒷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옆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처님도 제가 수십 번 가지만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간절하게 절을 하거나 기도는 하지 않는데 그 부처님 무명의 돌이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돌에 불과한 저 부처님 앞에 천배를 하고 절을 하는 그분들 보면 인간이 겸손해지는 거죠. 예, 자기 겸손이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저한테는 이 관봉 그 갓바위 부처님이요 하나의 미술품이에요. 예술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불교 신자들은 다르죠. 예,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부처님은 쳐다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부원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저 무릎 위에 올라가서 부처님 얼굴을 만지고 막 꼬집어도 허허 웃고 말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같아요. 이렇게 아래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 있고 근엄한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그 팔공산 답사기 보니까 그 글을 쓰신 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근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봤어요. 굉장히 인자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고 우리를 누구든 이렇게 품어줄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민중들이 바라는 그런 부처님 상이죠. 그래서 부처님 상도 시대에 따라서 널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팔공산 부처님도 인상은 전체적인 인상은 석굴암 부처님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8세기 중반 아니면 후반에 조성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 앉아있는 자상의 자세하고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제 갓이 독특하죠. 한쪽이 깨졌는데 이 갓은 신라시대에는 저렇게 부처님 형상에 갓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고려시대 때, 예, 고려시대 때 갓을 덧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 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불굴사입니다. 굴이 있는 절이라 해서 불굴사입니다. 불굴사 대웅전은 이 80년대 복원된 거예요. 예, 복원되고 이 가서 볼 것은 저 중앙에 탑이 있죠. 예, 탑이 있는데 저 탑이 석탑이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전형적인 석탑이에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잘생긴 석탑입니다. 예. 저는 석탑을 설명할 때 꼭 남자 배우를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이 불굴사 석탑은 누구와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임채무 한 40대 때, 예, 저희 시대 때 그 드라마 할 때 아주 멋있는 남자로 잘 나왔던 임채무가 좀 젊었을 때, 예, 그 이미지가 이 석탑의 이미지가 비슷해요. 석가탑보다 조금 더 통통합니다. 예. 이 석가탑을 중심으로 전후로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수능 시험에 석가탑을 중심에 딱 두고 시대별로 탑을 막 흩어려놔요. 대표 선수 탑 5개를. 부처님 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처상을 5개 막 흩어놓고, 도자기도 시대별로 대표 선수를 뽑아서 막 대여섯 개 흩어놓고 시대별로 바르게 나열하면서 고르시오. 도자기 이름 묻지 않습니다. 예, 도자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시대별로 그 맥락을 잡아내는 공부가 바로 오늘날 역사 공부예요. 예, 불굴사에 가시면서 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각 안에 이 약사열의 입상이 계십니다. 이게 자연바위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렇게 정각을 지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바위가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진으로 보면 그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보이는데 할머니 같아요. 그 다음에 몸통이 어떻습니까? 아주 풍만하시죠? 예, 한 40, 50대 아주 넉넉한 인상을 가진 할머니 같아요. 굉장히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고려시대 때 조성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비래미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예, 굉장히 키가 작고 몸통도 너무 굵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너무 짧게 표현돼가지고 키가 나지막한 그런 형상을 주고 안정감이 좀 없어요. 자연스럽게 바위 위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밑으로 하고 손에 요 보면 뭘 약 같은 거 들고 계세요. 예, 그래서 약사열입상이죠. 예, 부처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항마, 촉진, 뭐 아미타불 무슨 불 하는데 저는 힘들어서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 약사열애불의 본산이 바로 팔공산이죠. 동화사에도 약사열애불 계시죠. 예, 약사열애불은 부처님이 아픈 중생들을 병을 고쳐주고, 예, 낫게 해준다는 그런 부처님이죠. 예, 그래서 아프신 분들 약사열애불 많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팔공산 자락이 민중불교의 본산이라는 거죠. 예. 경주에 우리 가면 황룡사라든가 황룡사지, 아직 복원이 안 되죠. 황룡사지 엄청나게 넓죠. 황룡사지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검당도 2개예요. 탑도 3개예요. 예. 황룡사 목탑이 학자들이 추적하건데 지금 아파트 높이 20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목탑인데 2번 불타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본항사라든가 불국사 같은 절에는 누구만 갈 수 있었어요? 왕과 귀족들만 갔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디 가서 빌어요? 경주 남산이죠. 네, 산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남산에 있는 마일굴들은 좀 못생겼어요.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예. 그리고 저렇게 도돌새기불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석공이 오랜 시간 돈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일굴 선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생겼어요. 예. 자, 약사열애입상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탑도 이렇게 변화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목탑이 들어와요. 목탑이 들어오는데 목탑은 실제 집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송리산, 법주사, 팔삼정 목탑인데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목탑으로 정착됩니다. 일본은 나무가 많죠. 그 다음에 칠곡에 송림사에 가면 5층 전탑이 있는데 이 전탑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만 있어요. 다른 지역엔 잘 없어요. 안동, 그 다음에 권정생 스님이 사셨던 조탑동, 탑이 있다고 조탑동이에요. 안동역 앞에도 전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각, 우리 독립운동가 집안인 인천각 앞에도 가면 오성이씨 집안이죠. 그 탑이 있는데 학자들이 특정한 종파가 이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탑이 중국 탑의 전형이에요. 중국은 일찍이 이 벽돌 굽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전탑이 발달합니다. 처음에 전탑도 들어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렇게 석탑으로 굳어집니다. 왜? 우리는 화강암이 흔하기 때문에 흔한 재료로서 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이 가문사지 이전의 탑들 가보면 일부러 이 딱딱한 돌을 막 벽돌처럼 쪼개는 게 바로 전탑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석공이 기술이 축적되고 지혜가 생기면서 우리가 보는 이 감원사 석탑이라든가 불국사 삼청석탑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불굴사에 가면 홍자암을 올라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원효 스님께서 기도한 도량이라고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나중에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계단도 돼 있고 한데 바위 틈으로도 막 지나가는데 엄마가 손을 잡으시면 아이들도 갈 수 있어요. 예, 구두 신고도 올라갔습니다. 저도. 예,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효암은 저희가 가지는 못해요. 저기는 가까이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승용차가 들어가서 절에 원효암자 마당에 세워놓고 한참 걸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경주 남산의 감실부처님과 이 원효암의 형상이 거의 유사해서 제가 사진을 배치했어요. 굴을 팠죠. 인공적으로 이렇게 굴을 파서 정으로 저걸 깨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돌새김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아마 경산의 초기에 이 불교가 돌았을 때 원효암 저 부처님을 새기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주 여성스러워요. 예. 좀 많이 훼손되는 게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환성사 보겠습니다. 환성사에 가시면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거북바위 전설인데 거북바위는 지금 어디 있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성자 일주무는 몇 년 전에 복원을 했어요. 예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기둥만 있었는데 환성사 일주문 기둥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절의 일주문 중에 가장 화려합니다. 보통 일주문 기둥은 나무로 하거나 아니면 석재로 하더라도 2개 정도인데 환성사 4개 있고요. 부산에 범어사에 가면 일주문 기둥이 4개인데 범어사 일주문 기둥은 그냥 둥글게 조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성사 일주문 기둥은 양옆에 2개는 사각이고요. 중간에는 팔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자, 나무로 하는 것보다 돌로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돌을 팔각으로 깎자면 더 많은 공로가 들었겠죠. 네, 일주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대웅전에 가면 수미단에 조각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일주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봄날에 이 환성사는 봄날에 벚꽃 필 때 가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가을이라서 아쉬운데 이 봄날에 제가 갔을 때 사진입니다. 예, 수월로 가야 돼요. 누각인데 이게 이제 누각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이 예전에 환성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주는 누각인데 우리 우문사에 가면 만세루 있죠. 엄청나게 크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산성 음악회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스님들 겨울 동안 그 먹을 메주 그 다음에 뭐 시래기 같은 이런 거 예전에 말리고 이랬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야외 여름에 더울 때 야외 법회하는 장소죠. 예, 장소인데 수월루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수월루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절마당으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 이 수월루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그 절마당에서 수월루 이 칸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면 정말 한 폭의 풍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이 봄날에 그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으면 스님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돌을 닦는 스님이라도 그 벚꽃이 피어가 하늘하늘 흘러내리면 아마 마음이 동했을 것 같아요. 이 수월로 앞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연못을 걸레 복원했어요. 이게 이제 연못이 메우는 바람에 이 환성사가 망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인데 이거는 최근에 어떤 스님이 오셔가 복원했는데 이 보름달이 휘영청 뜰 때 이 연못에 달이 비치고 수월루에서 이렇게 연못을 바라보면 하늘에 달도 있고 이 연못 속에도 달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주지 스님께서 타락하지 않았나. 예. 그 이 배치 자체가 건물 배치 자체와 그 주변 풍경 자체가 이거는 절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화려하고 감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수월루 갈 때마다 이 절에 오신 스님 이 수월루 때문에 다 망한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경산 하양의 문화회관에서 독서 지도사 과정 진행하면서 이제 역사 파트를 한 5차시 정도 진행해요. 그때 봄에 이 꽃필 때 꼭 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김밥 사고 가서 이제 이렇게 환성사 답사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예, 이거는 제가 갓바위에서 찍은 팔공산 자락 사진입니다. 예, 사진인데 글씨가 나타나야 되는데 글씨가 안 나오나? 아, 예. 자, 그날 우리 지금 애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갓바위에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 걸음으로 올라가도 한 4, 50분 걸리는데
그날 상황을 보고 우리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가보면 엄마들이 힘들어하지 애기들은 더 잘 올라가요. 예, 잘 올라가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이렇게 그까지 다 못 올라갈 상황 같으면 그 밑에서 제가 갑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주함이라든가 은혜사 잘하게 다른 남자를 한 군데 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코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답사 마지막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데 제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였습니다. 유한준이라는 분이 남긴 말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 아주 멋있는 말이죠. 예. 이거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저도 용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라든가 문화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옆에 탑이 있어도 그 탑은 무용지물이죠.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답사를 가서 저한테 설명을 듣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때 그 탑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미술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림 읽기까지 이렇게 가보니까 그림이 정말 우리 1층의 로비에 원화전시도 하고 요새 책이 그림과 관련된 책이 아동도서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림 공부가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림에 그 박혀있는 여러 가지 숨은 의미들을 찾아내서 해석하면 문학 공부만큼 재밌어요. 예, 그리고 문학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림에 한동안 빠져가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이 그림도 아는 만큼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문화유적도 아는 만큼 보이고 가는 만큼 느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라는 거를 학교 공부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죠. 예, 뛰어넘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역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답사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아, 경산에 대해서 비로소 내가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예, 알면 보이죠. 보이면 사랑하게 되고, 예, 그때 보이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구와 딱 맞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뭐가 됐습니까? 꽃이 되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수능에 예전에는 소설이면 소설과 관련된 문제만 났어요. 지금은 소설 문제에 소설의 상황과 비슷한 화자의 태도와 같은 의미로 쓰인 시를 고르시오. 소설 문제에 예문이 시가 나와요. 시 문제에 소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과학도 나와요. 과학 지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통섭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에 문학을 오래 공부하신 교수들은 자기 전공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관심도 없어요. 국문과에도 교수님이 한 12분 계시는데요. 전공이 다 다르죠.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문학, 현대시, 그 다음에 뭐 어문론, 음성론, 그래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6분 정도, 6분 정도 되고 문학은 더 분야가 많습니다. 예, 7분 정도 되는데 다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근대 학문의 본과 학문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지금 한계 상황이 다다른 거예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면 다른 과로 가보세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뱅뱅뱅 돌다가 이제 사태가 커지는 거죠. 근데 도서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서관은 멀티예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직업 환경 자체가 통섭이에요. 예, 오만큼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근대가 어떤 근대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한계 상황이 다다르기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공이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24시간 평생을 문학하고 삽니까? 아니죠. 예, 학교 밖에 나오면 제가 또 주부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알아야죠. 예,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 그래서 지금은 역사와 문학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의식주와 뭐 과학도 동원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문과 체질이라서 수학과학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답사하게 될 곳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제가 읽었을 때
제가 답사기를 한 20권 정도 저희 집에 가지고 있어요. 다 삽니다. 다 샀는데 용종교수 책을 읽고 나면요. 내일 당장 보따리에서 떠나고 싶어요. 예, 그분의 문체의 독특함이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탑을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예,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애들은 꼭 만지려고 그래요. 예, 자기가 그 수업 시간에 봤던 그 사진에서 봤던 유물을 한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공자가 56세에 주유천하 길을 떠났듯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시면 훨씬 더 호기심이 생기죠. 호기심이 생기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 오실 때 답사를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생화 꽃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시면 더 재밌어요. 예, 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생화 꽃 공부를 또 한 2년 했어요. 요만한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답사를 가니까 봄, 가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천에 우리 야생화가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있어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야생화 하면 그거는 내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자세히 다가가서 그 책을 보면서 찾아서 뭐 꽃향유다, 이거는 꽃말이 꽃이다, 애기 똥풀이다 이름을 알게 되면 애들이 또 꼭 물어요. 애들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생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공부가 또 다른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고 이제 제가 강의는 제가 이제 이런 정도로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봤던 이런 가는 장소마다 한 3가지 정도 유물을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거리 하지 마십시오. 가시면 자료집은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고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막 박물관 가보면 애들이 막 안쓰러운 게 특히 개학 전에 가면 막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박물관이 그 시끄러운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수첩에 막 유물 그 막 설명 적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공부시키는 선생님과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다. 예. 집에 가면 다 그런 설명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서 쓰면 복습이 되죠. 예. 박물관에 갔을 때는 유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아니면 따라 그려보거나 기와 문양 같은 거 이런 거 따라 그려보거나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느끼려고 해야 돼요. 예. 가슴을 이렇게 열어젖히고 유물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한번 줘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유물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요. 야외에 나가서 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 재미있고 어쨌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저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더 행복하셔야 돼요. 네, 24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